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의정부에 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유튜브 1000명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00명 기념으로 한번 영상 촬영을 하려고 왔는데요. 네. 사실 저도 지금 양주시 옥정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손님들한테 대항력에 대해서 항상 이제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항상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또 오늘 구독자분들에게도 그런 대항력에 대해서 사실 제가 대항력에 대해서 손님들에게 설명도 많이 해드리지만 우리 손님들이 전입신고가 뭔지 확정일자가 뭔지 그리고 대항력이 뭔지 사실 잘 몰라 하세요. 한데 이제 또 이 계약하는 이런 분위기상 이런 걸 좀 물어보시는 것도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임차인분, 그러니까 즉 세입자분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중개사분들이 당연히 이제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계약력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데요. 근데 왜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왜 확정일자를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물어보는 그리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대표님,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전세 세입자인데요. 네. 집주인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계약을 쫙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 네. 그다음 제가 이제 해야 되는 행위가 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래서 뭐 대항력을 갖춘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가 일단은 무엇일까요? 전입신고가 뭐, 전입신고가 주소 이전이죠. 네. 그럼 주소 이전을 하면서 제가 저한테 이제 이익이 될 수 있는 아니면 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오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4년 6월 14일 날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고 근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 뭐 전세권 그러한 권리는 물건이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채권이 집니다. 그래서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으로 지정이 되면서 채권이지만 이거를 물건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1984년 6월 14일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때부터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근저당권은 아니지만 근저당권화를 시켜줬어요. 근저당권화를 시켜줘서 주소 이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법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주식회사 뭐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는 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대항력하고 확정일자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은 점유를 하게 되잖아요. 점유 플러스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주소 이전을 하고 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전입신고만 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전입신고만으로는 안 되고요.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경매 물건도 봤었는데 보니까 임차인분이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경우도 서로 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분들한테도 좀 안내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항력, 전입신고만 했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을 때 그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집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까요? 그것도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은 대항력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입자로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와 살고 있는 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하고는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만약에 말소기준 권리가 6가지가 있는데 말소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압류, 경매 기입 등기 뭐 이런 등등의 말소기준 권리가 있었을 경우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라면 아까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다 확정일자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와 받지 않았을 경우의 차이점은 일단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라고 하면 확정일자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대항력은 갖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돈을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보증금을 요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점유는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그렇지만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계속 살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그러니까 경매 낙찰자가 아마 보증금을 돌려주면 그때는 이사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전이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 물론 말소 기준보다 위에 있다는 전제 하에 전이 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인이 저보고 나가라고 하면 저는 안 나가고 버티면 되겠네요. 그러면 됩니다. 말소 기준 관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관리보다 후순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대항력을 그러니까 주소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말소 기준 관리의 설정 일자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에는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그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정의 소액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갖추었던 주소 이전만 하고 점유신고만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소액 임차인이면 소액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근저당권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받게 되지만 그 나머지 받지 못 일정 부분에서 받게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확정일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선순위가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보면 전이 신고는 하고 확정일자를 못 받은 분들은 안 받으신 분들은 제법 있는데 사실 뭐 전이 신고를 안 하고 확정일자만 받는 분은 사실 이때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꽝입니다. 이것저것 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이 신고 플러스 이제 확정일자고 네. 그러면 그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과연 확정일자라는 게 뭔가요? 도장만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도장 이렇게 꽝 찍어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이 확정일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하고 물건하고 관계는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채권이기 되기 때문에 그 채권을 공적 기관인 정부에서 등기소에다 이제 그 이임을 해줬는데 등기소에서 다시 또 주민센터에다 또 이임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근저당은 아니지만 근저당 설정한 것처럼 그 물건화를 시켜주면 근저당화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공식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네. 이 계약서가 제대로 된 계약서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네. 일종의 뭐 우리가 표현하는 공증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정일자 받은 걸 잊어버리면 재발행은 안 됩니다. 잘. 그렇죠. 네.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계약서를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가정하에 당연히 전산 기록이 남아있겠지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에 분쟁이 될 수 있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보면 확정일자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완벽한 나의 방어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선순위,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없는 집을 들어가는 게 제대로 된 경매가 넘어가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집이죠. 융자가 없는 집 이런 집을 들어가는 게 가장 최우선책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내 보증금까지 다 포함해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셔서 시세의 70%를 내 보증까지 포함해서 근저당권에 채권 최고액이 있다면 그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플러스 내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70%를 넘지 않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시세가 1억이라는 가정하에 네. 제 보증금이 7천만 원까지는 네. 안전한 축에 속하 있는 비교적 거고 안전하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러도 조금만 있겠죠. 집값이 반값이면 반값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20%만 손해보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전세사기 이런 문제가 간단합니다. 전세사기가 집값이 1억짜리를 1억에 들어가거나 1억 2천에 들어가니까 전세사기를 당하는 거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한번 오늘은 갑자기 촬영을 해서 좀 네. 준비가 없었었는데요. 네네. 다음에는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없는 이 나라 실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